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40대 요리사이고 요리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참으로 멋진 분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10년 전까지는 정말로 어려움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지만 요즘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좋은 분을 만나 복을 만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요리를 시작한 것보다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 음식점이었죠. 제 부모님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일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야, 너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려고 하면서 일이라도 나와 도와야지. 어머니의 말씀에 어기지 않고 먹이창에 나가 일 도우며 요리의 재미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엔 몰랐던 중국의 고급 요리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집 애들은 중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부모님께 맨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었죠.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한 주에 4번씩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이 최고였고 그 다음으로는 탕수육이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편식도 많이 없어지며 매운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장피의 시큼한 맛도 알게 되었고요. 칠리새우들은 몇 개를 먹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잡채밥은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2끼나 먹은 적도 있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유산슬을 먹으면 정말 최고였습니다. 깐풍기는 치킨보다도 맛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메뉴들을 자꾸 요청하니 부모님께서 성을 내셨습니다. 어이구야, 돼지를 어쩌면 좋아? 태근아, 너 때문에 팔 게 없다. 그만 좀 먹어라. 처음에는 분명 이제 편식을 하지 않고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고 그만 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요리도 안 해주셨습니다. 먹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다 잘 먹지 않나요? 아무튼 속상해서 그냥 제가 직접 해먹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 중국집에서 보통은 재료 손질, 양파까지 이런 것이나 서빙이나 랩 씌우기, 단무지 담기, 청소하기 같은 걸 했거든요. 칼질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봐온 게 있고 먹어본 게 있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게에 안 계실 때를 틈타서 깐풍기를 해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리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칼질하는 게 딱히 없어서 간단해 보일까 싶었죠. 줄 알았는데 닭고기를 만지는 것부터가 관건이었습니다. 소스를 만드는 것에도 따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니 이게 맞나 이 맛이었나 저 맛이었나 갸웃거리면서 어찌저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입 먹으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이걸 진짜 혼자 했냐면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한테 요리 재능이 있다시면서 라며 아버지는 영업도 끝났는데 아들이 만든 깐풍기에 소주 한 잔 하셔야겠다면서 술 한 병을 꺼내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 우리 퇴근이가 요리를 잘했네. 이놈 나중에 뭐 해먹고 사나 걱정했는데 어이구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더니 저희 퇴근이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군뱅이가 뭐야 군뱅이가 하시며 농담하셨지만 아주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볶음밥을 해오겠다고 하시며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가셨는데 세월을 잔뜩 넣은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쑥스럽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제대로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며 매일같이 가게로 호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가게로 가서 요리를 했어요. 칼질하는 법부터 양념의 맛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식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배웠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을 때는 내가 진짜 요리에 소질이 있나 얻어 걸린 거 아닐까 싶었는데 제대로 배워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부모님께 칼질할 것을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칼질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가게에서 요리를 배우다가 친구들은 대학에 간다고 공부할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어요. 한식, 일식, 양식 그리고 중식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요리가 정말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한식 자격증을 딴 후 20살 때 양식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곧바로 식당에 취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냥 가게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가게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양식 요리가 정말 재미있어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러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달걀 껍질을 까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막내는 그래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동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칼질이나 양념 만드는 등의 고급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막내가 필요해서 뽑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열정을 가진 20세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주방에 남아 요리를 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셰프님께 가서 메뉴를 평가받았습니다. 짜다, 싱겁다, 딱딱하다, 예쁘지 않다, 맛이 없다 등등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끝에 드디어 셰프님에게 맛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겨웠어요. 이제야 요리다운 요리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릴 뻔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셰프님의 추천으로 이제 막 오픈한 셰프님 지인의 레스토랑에 직원으로 들어가 도 막었습니다. 직급은 막내가 아니라서 드디어 요리를 하게 되었죠. 매일 같은 메뉴를 만들더라도 행복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일찍 자격증도 따게 되었고 고급 횟집에서 또 2년 정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약간 늦게 군대에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 집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제보다 5살 많은 형은 공부도 엄청 잘하고 대학교도 엄청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요. 사실 부모님께서 제게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 주셨던 이유가 형이 빠른 발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이 잘하니까 제가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형이 불법 도박에 빠져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군대 휴가에서 듣고 정말 멍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형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더군요. 머리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수염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차림새는 왜 그런 건지 그동안 알고 있던 형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벙벙해서 술만 드시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복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가 때 저희 부모님의 중국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중국집에서 멋지게 요리하시는 두 분이 아닌 청소하시는 어머니와 트러블을 품고 야채 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일에 매달렸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청풍 많이 다큐왔습니다. 20살 때 일했던 레스토랑의 셰프께서 연락을 주셔서 다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만의 가게를 열어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면 좋을지 고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자녀 계획을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만의 가게를 먼저 열고 이후 천천히 아이를 낳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저와 아내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30살이 되던 해에 꿈꾸던 우리만의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주변의 큰 식당들에 비하면 극히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식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가 작다면 배달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음식이 맛있다면 손님들도 많이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게를 얻은 기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행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족도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노력하여 우리 작은 식당은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맛집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양식 음식을 판매했고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와 같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다르게 우리는 유머러스한 분위기보다 깔끔하고 간결한 분위기를 선호했습니다. 그것이 어울렸기 때문에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브런치를 즐기러 오는 엄마들이 많이 방문했고 점심시간에는 주변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식사하러 오거나 포장 및 배달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맛있는 식사와 함께 와인을 즐기러 찾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대로라면 가게를 오픈하면서 생긴 빚도 빠르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넓은 식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 않고 노력했어요. 아내도 임신 중에도 가게 일을 도왔고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의 복덩이 한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어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아기였어요. 그런데 천사같이 맑고 예쁜 아기가 아프다고 해야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진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가게 문도 닫고 이철원 씨가 돌아다닌 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병원도 가보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검사도 받아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다 했지만 그런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3살도 되지 않은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을 한 곳 한 곳 다닐수록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잠든 한별이를 보면서 숨을 죽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의심하지 말고 한별이 치료를 시작하자. 그렇게 저, 아내, 그리고 한별이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픈 내 딸과 그 딸을 돌보아야 하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정신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리지 않았던 가게 문을 열었고 냉장고에 있던 상한 식재료를 정리하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아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아빠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더니 주변의 친한 가게 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물음에 저는 다시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으며 아이가 아파서요라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대답이 어색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챘나 봅니다. 아무도 제게 아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묻지 않더군요. 다행히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서 그대로 무너져 버릴지도 몰랐으니까요. 오랜만에 문을 연 가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주시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열흘이나 문을 닫은 불성실한 가게 사장으로 낙인 찍힐 뿐이었죠. 실제로 건너편에서 미용실을 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아이가 얼마나 아프다고 가게 문을 닫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 엄마는 없었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토록 소란을 일으키는지 우리 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에 열을 받아 쓰러졌을 때도 손님이 머리를 말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서 10년 이상 장사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동안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업 장사를 마치고 냉장고를 채우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예전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도 힘든데 장사까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혼자 백혈병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부모가 쓴 블로그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백혈병은 원인이 불명한 병이라 그만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백혈병이 완치되는 사례가 많기는 했지만 내 아이가 빠르게 완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이 사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긴 병원 생활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더 아프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더 아껴야 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니 걱정이 컸어요. 배달 어플 광고를 써야 할까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이웃 족발집 사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이구야, 이 시간에 가게가 이렇게 한가하고 무슨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열을 비운 채로 들어오겠다는 걸 잊으신 가게 매니저도 있더라고요. 아, 사거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백화점 옆에는 공사 중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베이커리가 그쪽에 열 것이라며 빵집이 생길 것 같다 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 때문에 가게를 비운 사이에 공사가 끝나고 가게를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 이름은 뭐였지? 무슨 베이커리였는데 파스타도 파는 브런치 카페라고 설명했죠. 족발집 사장님 말로부터 그 가게를 찾아뵀는데요. 50평을 넘는 큼지막한 카페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화려하게 웃었습니다. 외관도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좋은 날씨를 즐기기에 딱 좋은 테라스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 창백한 창문 하나 없는 우리 가게가 어떻게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일을 수십 군데 돌아다니고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한 부분은 스스로 진행했으며 메뉴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열심히 만들어낸 가게가 그날은 제 욕심만큼이나만 보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이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막해졌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반년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게는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아내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차를 소유하는 것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가게까지 버스로 약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조언으로 중고차를 잘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트렁크에는 짐을 가득 싣고 놀러가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꿈을 꿨었는데 우리 아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창문 밖을 보며 다른 사람들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결혼 반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차를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속상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정말 힘들게 구입했었기 때문입니다. 제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1년 동안 구입한 반지였습니다. 매일 백화점을 일주일 동안 방문하여 결국 1시간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구입한 반지였습니다. 연애할 때 커플링은 하나도 없었죠. 결혼 반지 겸 커플링을 샀던 거예요.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가방 안에 넣고 손에 꽉 쥐고 집에 돌아갔어요. 결혼식 당일 결혼 반지를 착용하면서도 이게 무엇이지? 라고 손에 넣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나 싶어서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식 당시부터 손가락에 반지를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아픈 뒤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 뭐냐 몸이 붓더라고요. 손가락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 전에 붓기를 느끼면 답답한 순간에 잠깐만요. 반지를 벗어 놓았다가도 분실할까봐 주머니에 꼭 넣어 놓았지만 그 반지가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어머, 정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집이나 가게에 있을 거야. 혹시 청소하다가 발견하면 알려줄게. 다 찾아보았지만 없더라. 그럼 다시 구입하면 되지. 우리 사랑이 다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 아내도 많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고맙고 멋있게 느껴졌어. 그래, 지금 반지보다는 가정 안전하고 아이의 건강, 장사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 시간이다. 커피 한 잔 공짜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에도 투자했고 신메뉴 개발하여 선보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고 오픈 초창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게에는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배달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줄지어 놓았고 저희는 그 결과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실망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몇 손님들께서 정말로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픈 초창기부터 중년 부부들이 종종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늦은 아침 시간에 방문하셔서 행복했습니다.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셨고 저녁 시간에 오셔서 와인 한 잔과 스테이크를 드셨습니다. 조곤조곤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고 언젠가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그분들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요. 언젠가 20대로 보이는 자녀분이 두 분을 모시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결혼 생활이 적어도 20년은 지났을 텐데도 여전히 두 분의 눈에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가게를 잠깐 비우고 돌아왔을 때에도 두 분은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딱 한마디를 하셨더군요. 그분은 오랜 손님이었고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남자분은 따뜻한 웃음으로 오랜만이네요. 브런치 주문되나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그런 담백한 인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고객이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하셨습니다. 더울 때에는 날이 많이 더워요.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하신 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나가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갔을 일이었다면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아내의 걱정과 아이의 걱정에 저는 주춤거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걱정을 해주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별이를 잘 챙겨달라며 와이프가 밥을 거르게 하지 말라고만 말했지 제 건강을 챙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원망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아내는 간호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에 대한 신경까지 쓰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단골 손님의 걱정은 정말로 감사하고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시 가게가 잘 되던 때라도 중전의 부부는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러나 지금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자리가 나올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곧 떠나야 해요. 그러면 차에서 먹을 샌드위치를 포장해야겠네요. 포장은 바로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중년 여성은 가게 안을 편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잠시 전화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금방 돌아오셔서 추가 주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방금 집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들도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고 하네요. 혹시 배달은 핸드폰으로만 주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배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을 호출해야 해서요.
매장에서 주문은 안 되시고 배달 어플로만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잘못해서 집사람에게 부탁하고 갈게요. 남자분이 가게 앞에 있는 여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렸고, 여자분은 능숙하게 핸드폰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 제 가게에 배달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뽑고 보니까 그 주소가 엄청 익숙하더라고요. 아파트 돈과 호수까지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한 두 번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중년의 부부는 집에서도 우리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정도로 우리 음식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꼭 배달을 시키는 집이기도 했고, 후기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매번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년 부부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 저희 가게에서 배달 많이 시키셨죠? 이 주소 엄청 익숙해요. 아이고, 들킨 것 같네요. 저희라는 걸 알면 부담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부담은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음식을 좋아하신다니. 제가 서비스 팍팍 챙겨서 댁에 계신 아들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서 주문한 거요. 항상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감사하다고 생각한 가게에 방문해 주시는 단골 손님과 배달을 종종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같은 분이었는데 그로 인해 꼭대기에 일에 작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골 손님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이웃 사장님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기에 뜻밖에도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털어놓기에는 이데아스럽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 또한 없어 그저 말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가게에 온 아이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자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뜨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통수와 구레나루는 여전히 빈자리였습니다. 비어있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지만요. 아이가 아빠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해서 놀러왔어요. 그때 밥을 먹는 도중에 가게에 놀러오신 사장님들이 우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셨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아픈 지 좀 되었을 때라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저 애써 웃어 보이며 금방 완치될 거라는 저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관심이 낯설었나 봅니다. 밥을 잘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란스러운 가게 내부에서 놀라 입구에서 잠시 멀뚱인 두부가 있었는데 금방 상황을 파악하셨다. 그러고는 한별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여자분이 한별이를 안아주시고 남자분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셨다. 와, 모자가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도 모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멋진 모자는 없어. 아, 엄마가 준 거구나. 두 분은 아주 능숙하게 아이를 다뤄주셨다. 아이는 언제 울었는지 모르는 듯 금방 눈물을 뚝 그치고 아내가 준 귀여운 주황색 모자를 벗은 후 남자분에게 써보라는 뜻을 전달했다. 머리카락 한 올 없는 아이의 머리가 드러났을 때 이웃 가게 사장님들의 흥미로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의 부부는 아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백혈병의 아이나 머리가 하나도 없는 4살 아이를 처음 겪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년 부부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가게를 떠나고 나서 그 중년 부부는 단골 손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전에는 날씨나 인사 정도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서 더 친밀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사를 알게 된 후 더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길거리에서 중년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네, 안녕하세요. 같이 마트에 가고 있어요. 출근하시는 길인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세요? 저번에 땡땡동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청 멋있을 텐데 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1시간이면 오가요. 전에는 차가 있었는데 팔았거든요. 지금은 운전하는 법도 까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발언이 어색한 것 같아서 이야기했지만 제 발언 톤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던지 중년 부부는 어쩐지 슬픈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인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때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 먹으려고 하던 참에 중년 부부가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바빠요네? 아니요, 바쁘지 않아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잠시 나와보세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 남자분을 따라 나갔습니다. 여자분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이끈 곳은 바로 가게 옆에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저희 가게의 지정 주차 공간이었어요. 차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제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차를 판 뒤로 계속 비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가끔 차를 가져오시는 손님들이 이용하기도 했고 그런데 나가보니 가게에 손님도 없는데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님도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놓아서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두 분께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 예쁘죠, 네네? 그렇네요. 자세히 보니 그 차는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와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색상도 같은 검은색이었고 그건 그렇고 갑자기 차가 예쁘냐고 물어보더니 혹시 차를 새로 사셔서 자랑하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의 생활에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차가 예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안에도 좀 보시겠어요? 네, 겉에는 조금 상처가 있지만 안에는 엄청 깨끗해요. 시트도 까진 곳 없이 멀쩡하죠. 거의 타질 않았어요. 네, 정말 깔끔하네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지. 그러더니 중년 부부가 둘이 눈빛을 주고 받더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중년 부부가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버스를 타기 힘드실 텐데 이것을 타세요. 우리 아들이 중고로 구매했다가 탄 건데 얼마 안 돼서 쓸만해요. 검사도 철저히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잠시 가게에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묘한 얘기를 듣게 됐죠. 사실 저희 중년 부부의 아들도 어릴 적에 백혈병에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를 만난 이후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거든요. 거의 5년 동안에 걸쳐 병원을 오가며요. 고생하셨어요. 그때 완치되어 현재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이를 보고 애정이 더욱 깊어졌고 마음이 더 좋지 않았으며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밤에 고깃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차가 꼭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사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큰 형님이 주신 차를 탈 때까지는 제 아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아들에게 사장님 사정을 말했더니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따님 분명히 완치될 겁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한별이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 참다 보니까 참는 것에 익숙해져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눈물은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나 봅니다. 남자분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감동적이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어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년 부부가 주신 차를 감사히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번 더 살펴봐야겠어요. 이전에 타던 차와 동일한 모델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타던 차와 동일한 모델이며 검은색 내부 시트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신기해서 무심코 차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차를 사실 때는 차를 사랑해서 차대 번호까지 외우고 다녔던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이지 글자야 하네요. 차대 번호 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만큼 저는 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대 번호를 몇 번이나 보고 또 봤습니다. 제 차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팔았던 그 차가 맞았습니다. 그냥 비슷한 번호인가 내가 잘못 외우고 있나 싶어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차대 번호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 차가 제 차가 맞았습니다. 진짜 신기했습니다.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중년 부부에게 말하자 두 분도 입을 다물고 사로잡히더군요. 주인한테 돌아올 운명이었나 보네요. 여자분이 기쁨을 나타내며 외쳤다. 상황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날 퇴근 후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차를 보여주었더니 그것이 우리 차라며 놀라워했다. 저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살해해드리고자 했지만 아내가 유구한 세차 용품을 꺼내 차를 세우려고 했다. 오랜만에 차를 세우려니 좀 어색했지만 재미있었다. 그런데 뒷좌석 바닥에 있는 코일 매트를 들어 올렸을 때 그때였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확인해 보았는데 그냥 입이 떡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곳에 있지? 놀라서 혼잣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도 매우 놀랐습니다. 차도 반지도 다시 돌아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매우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중년 부부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바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중년 부부와 그들의 아들, 그리고 우리와 한별이 함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차 안에서 찾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를 잘 몰지를 않으니까 아내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귀찮으면 맡겨서라도 차 청소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드님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웃었습니다. 중년 부부의 아들님은 어릴 적 백혈병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별이도 완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책과 결혼 반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 형편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 크게는 못하겠지만 반지갑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머뭇거리며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은 손바닥을 톡톡 쳐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여보, 저희한테 왜 살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차도 주셨고 반지도 찾았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러시면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조금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국에는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떨지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두 분도 꾸준히 재단에 기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백혈병 어린이재단을 찾아가고 적은 돈이지만 반창고 정도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별이와 함께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중년 부부가 주신 차를 아주 잘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받은 이후에 일이 다 잘 풀렸습니다. 한별이의 건강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가게의 경영 상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길 건너로 확장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건물 주인께서는 월세를 상당히 올리셨고 더 넓은 공간에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던 중 길 건너에 좋은 가게를 발견하여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중년 고객층은 여전히 단골로 남아주시고 한별이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만 확실히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예후가 상당히 좋아서 잘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아내와 저는 한별이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곁에는 저희를 응원하고 믿어주며 위로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